뒤에 창문 좀 닫아주세요. 오케이. 오늘서부터 첫 심리학자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이름은 피아제. 피아제. 이분이 남긴 그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요. 그거 좀 돌리지 마세요. 이분이 남긴 그 업적은 지금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연결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거기 있던 그 중요 강사님들이 개인이 언급하기를 피아제가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 이 현대 문화에서 우리의 그 발달하는 것이 이만큼 그럴 수가 없었다 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학자입니다. 1896년도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하는 거고요. 또 옛날과 달리 우리 세대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약간의 이 정보 같은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강의하는 사람이 써주고 학생들이 쓰고 그리고 그거를 외우고 그리고서 그게 시험에도 나오고 뭐 이런 과거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정보 같은 작은 정보 같은 거는 내가 스스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소개하는 입장 가운데에서 그분이 1896년도에 출생해가지고서 1980년도에 러시아하신 분이에요. 옛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하는 그 과정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 옛날 시대에도 머리가 우수했던 분들은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올려야 돼요. 그냥 두세요. 그 머리가 우수하신 분들이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프다, 공부를 좀 덜 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냥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다, 그러면 장수하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대신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첫째, 치매가 오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면에서 부모들 가운데 DNA에 치매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고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계속 쓸 것 같으면 치매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피아제가 1980년까지 사시면서 그분은 70대에도 연구실에서 활동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하는 면으로 그 지능이 엄청난 분이었던 것 같아요. 10살 때 자기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 그냥 저기 새들이 왔다 가네가 아니라 저 새들이 어떤 새들이냐, 근데 왜 이리로 오느냐,
왜 저리로 가느냐, 이런 거를 이미 생각하면서 관찰하기 시작해가지고 10살 때 작은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내가 관찰한 참새들의 특별한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가 공부하면서 피아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게 될 텐데요. 사람은 머리를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대신 지성이 발달 안 되는 거는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이 내 주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하느냐, 요게 우리 지성을 더 많이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성도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요아 교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내 자녀들도 지성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이 시작을 이제 힌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루겠죠. 그래서 그 18세에 대학 4년을 졸업하고요. 21세에 철학 박사를 끝마친 편이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와 관계되는 입장 가운데서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피아제라는 이 이름에서 영어로는 cognitive acts, 우리말로는 인지적 활동 또는 뭐 행동, 어떤 면으로 편을 이야기해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인지적 활동이 무슨 뜻이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떠한 음식을 내 위를 통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요 문제가 해결돼야 해요. 생존하려면 동물에게는. 그러니까 동물이 어느 동물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한 동물이 어디를 왔는데 거기에 있는 내 그 시야에서 이렇게 볼 때 거기에 있는 아무것도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다른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죠. 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소가 큰 사막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막 중간에 딱 있으면은 소가 살 것 같아요?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네? 상상이 안 돼? 사하라 사막 같은 가운데 딱 소를 한 마리 갖다 놨더니 그 소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소는 뭐 먹고 사는데요? 풀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 없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도 뭐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모래라도 좀 먹자. 그럼 모래를 한참 먹고 나다보면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은 자기 생존하는 것이 내 주변에 내 위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소가 사막에서 못 사는 이유는 소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인데 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얘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요. 소가
사막인데 다행히도 사막 옆에 그 작은 연못이 있다. 그러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면은 소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살겠죠. 물로.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존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물 안에 고기들이 있다고 해봐요. 물고기들이. 그런데 소가 보면서 저기 물고기가 있네, 내가 저거를 좀 잡아 먹어야겠다. 근데 소가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물고기들은 전부 저쪽으로 다 도망가고, 그리고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입장에서 다시 사막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소가 사막에서 모래 가지고 못 살고 물 가지고서도 못 살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있어도 못 살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그 용량이 인간과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동물은 자기의 생존을 환경에서 자기 위가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한 그 이상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소가 오케이 없으니까 내가 저 물고기들을 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물고기를 내가 그냥 잡으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여 옆에 있는 나무에서 나무가지를 좀 따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서 뭐 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좀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 이러한 이 인지적 활동이라는 것이 동물에게는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생존하는 것이 자기 위가 뭐를 소화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그죠? 인지적으로요. 두뇌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요. 인지적으로 자기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조정해가면서 생존한다. 우리가 집을 짓는 거 하고요. 지금은 뭐 보통 건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공부할 만큼 했다고 하는 그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건축, 그 고층 건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감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달나라 갔다 오는 그 로켓, 혹시 여러분들이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같은데 여행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서 그런 이 우주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인지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 환경을 이해해서 환경에 적응해가 가지고 생존하고요. 웬만한 동물들은 자기 환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위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고 없으면 멸종한다. 그래서 피아제가 전 세계에게 준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인지적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며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그 피아제가 학자로서 제공한 거죠. 웬만한 그 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쓰여져 있는 그 내용들도 다 피아제에게 기본을 두지 않고는 시작하기가 힘든 정도로 이걸 기초를 만들고 그러면은 그 인지적 이 활동이라는 거를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좀 쓰겠다 할 것 같으면요. 제가 지금 천천히 부를게요. 오감각으로 입각된, 받아들이면 되죠. 오감각으로 입각된 환경에 관한 정보를, 내 환경에 관한 정보를 오감각으로 통해서요. 오는 이 정보를 첫째로 조직하고, 그 두뇌에다가 그거를 조직을 하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들어왔다 하는 걸 조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을, 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행동을, 그거를 인지적 활동이라고 해요. cognitive. 영어로는 뭐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찾으면 쉽게 나오겠지만 제가 그냥 불러준다 할 것 같으면요. Acts of organization 그래요. Acts, A-C-T-S 그죠. Acts of organizations of OF and adaptation to the perceived environment. 환경에 perceive, 우리가 입각한 그 환경에 대한 organization, 조직하는 거고, adaptation, 적응하는 것이다. 이게 cognitive factor. 그러면은 이 인지적 활동에 네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가지 개념이요. Four different concepts that consist entire cognitive acts. 그러니까 인지적 활동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네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루는데요. 이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어떻게, how, 어떻게, 그리고 why, 왜,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정신적 활동이 있는가, mental activities, 우리 머리에 그 활동이 있어요. 정신적 활동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첫째로 피아제의 Cognitive Act에서 첫째 활동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스키마. 이게 라틴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좀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복수로 만들려면은 TA 하면은 타 그래가지고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스키마는 단수고요. 스키마타는 스키마들 이제는 복수예요. 오케이? alright.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좀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다 아니면은 저거 아직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하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손을 드세요. 이 방법은 제가 좀 좋아하지 않아요. 저거 내가 모르는데 옆에 사람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물어보는 동안에 이 사람은 방해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오는 강의를 어떻게 해요?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폐해를 끼치는 거와 동시에 나 자신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손만 들으면 강의가 거기서 스탑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질문을 받고서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제가 이 쉬운 수준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쉽게 뭐 터득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을 두면서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은 너무 아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를
나만 모른다고 해서 이거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당당히 자기가 필요할 때는 손 들고 질문을 하세요. Alright. 그래서 첫째 스키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피아제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요 신생아죠. 신생아가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신생아에 머리가 있고 머리 안에 두뇌 세포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지만은 우선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수천 수억의 두뇌 세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아제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환영의 그런 그 질문하고 대화를 해요. 피아제는 어떻게 강조하고 아직까지도 이 학설이 완벽하게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피아제 학설을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또 다른 학설을 만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피아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리고 태어나는 신생아의 머리 안에 세포들이 있지만은 이 세포들 안에는 인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아제가 하는 말은 그리고 태어난 아이한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요 이 집 첫 아들이긴데 이름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태어난 아이한테 수학자가 와가지고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엇인고? 그랬더니 two 그러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옆때쯤 되면 손이 바짝 올라오면서 학생이 질문하기를 태아 교육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아제는 태아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도움이 아니 되다. 라고 하는 사람이 피아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좀 되면은 이 태아 교육에 대한 그 장단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약간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피아제가 옳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피아제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 가운데서 제가 공부할 만큼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심리학 같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대학원에 교수로서 가가지고 더 공부를 하고 이러는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피아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응망하고 태어나는 신생아의 두뇌 안에는 지성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린아이들을 유아교사로서 가르칠 때 저 아이는 타고났어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하고 반대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아이 보고 저 아이는 타고났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학자답지 않은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표현인데 지혜롭게 들리는 뭐를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표현이지 학설적인 차원에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오면은 그거를 달리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학원 강의 같은 데 가면은 다른 단어들을 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어린아이가 신생아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아무런 지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knows nothing.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 주장하는 피아제가 이 인지적 활동이라는 것이 네 개념으로 나눠지면서 첫째로 지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스키마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스키마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스키마가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면은 스키마타가 되고 스키마터를 만든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환경에서 외부에서 이 어린아이한테 오감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는 것 이거를 하나를 얘기한다고 이거 보는 거는 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눈이 오감각이 하나인데 이 아이가 응아리로 태어나면서 눈을 반짝 떴는데 처음 보는 것이 어떤 천장을 봤다. 아니면은 바로 옆에 서 있는 간호사의 얼굴을 봤다. 아니면 또 의사의 얼굴을 봤다. 이러한 뭐가 눈에서 처음으로 딱 이 두뇌에 입력이 되면은 이 세포 몇이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제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여기 있는 세포들이 쫙 모아가지고서 몇 개가 됐든 모아가지고서 눈에서 들어온 첫 그 그림 아니면 사람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내면서 스키마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처음에 들어온 어떠한 이 모양이 요 세포들이 쫙 모여가지고서 형상을 요 안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이 아이가 응아를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뭐 첫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그 얼굴이 우리가 다 큰 어른으로서 누구를 처음 봤을 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얼굴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사진 찍는 거 포토그래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탁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포커스가 안 맞네. 그래서 뭐 포커스를 맞추면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카메라는 이렇게 돌리면 조정이 되지만은 인간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나이가 들어야 돼요. 세상을 좀 살아야 한다고요. 왜 그러느냐면 응아를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두뇌 세포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포커스를 못 맞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말을 응아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못하지만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상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 응아 그러면서 태어나가지고 딱 의사의 얼굴을 보고 첫 스키마가 생긴 아이한테 우리가 질문하기를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본 내용이 어떻게 보였느냐 라고 얘기하면 코가 이렇게 되고 뭐 눈이 이렇게 되고 얼굴이 둥글고 뭐 이런 어떤 피부 색깔이 있고 이런 묘사를 못한다 이거죠.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그 픽처가 포커스가 안 된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그러면 일반적인 거를 이제 피아제가 이런 학설을 만든 거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시험해 가면서 몇십 년을 시험해 가면서 만든 결론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가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 아빠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첫째로 예를 들어서 엄마 그리고 오늘 태어났다고 그래봐요. 내 아이예요, 엄마가. 그래서 모유를 한번 먹여주고 그 다음날 다른 엄마가 와서 모유를 먹여주면은 이 아이는 왜 오늘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모유를 먹여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아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구별하는 시간이 나중에 오지만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나와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대상의 항상성 그래가지고 피아제가 가르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몇 개월째 온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겠지만은 오기 전까지는 아이한테는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첫 어떠한 얼굴이고 뭐 그림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희미하게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뚜렷하게 뭐라는 포커스는 안 맞춰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살 되는 아이 보고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좋아하는 이게 피카소의 유명한 명화다. 네가 딱 보고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거를 나한테 설명해라. 그랬더니 한 살 된 아이가 뭐라 그래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안 본 아이보다는 나중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봤다고 했을 때 나이가 그 수준이면은 이해하는 이해성이라는 것이 분석적인 이해성이라는 것이 아직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세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한 살 되는 아이가 이 무거운 그 쇳덩어리를 들고 매일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한 달 후에 기가 막힌 근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가 보았더니 자기 그 삼촌이 뭐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어. 나도 이거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아무리 뒤따라 해도 밥을 있는 대로 막 먹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세포의 능력 가지고는 20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능력만한 근육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입장이에요. 그게 근육으로도 그렇지만은 두뇌 안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스키마가 뭐냐?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거는 이거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첫 스키마가 눈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귀로 듣는 어떤 소리 같은 것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꽝 하고 났든지 때르릉 하고 났든지 뭐 사람의 목소리를 엉엉엉 하는 소리가 났든지 뭐든지 귀로 들어오는 것도 이 멱가의 그 세포를 통해 가지고 스키마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오는 스키마,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코로 취를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여기다가 또 스키마를 또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입으로 어떠한 감각이 올 때 맛에 대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신생아는 입에서 제일 먼저 신생아가 입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스키마는 모유를 먹게 해주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촉. 그렇죠? 그러니까 감촉이 아니라 모유의 맛. 그렇죠? 그 맛을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지만은 그거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감촉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 가슴에 안겨 있으면서 자기 손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감촉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스키마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스키마가 5감각에서 5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스키마는 눈은 계속 아이가 태어나면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근데 이 문제가요, 눈에서 들어온 어떤 거를 통해서 영화는 스키마를 만들었는데 또 계속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하지만은 이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요 안에다 그냥 다들 집어넣는 거예요. 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요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들어오는 건 여기다 다 집어넣고요. 귀로 들리는 거는 여기다 다 집어넣고요. 그러나 뭐를 못하느냐 하면은 요 다양하게 들어오는 이 눈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모든 모습이 구별되는 분명한 내용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다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5개가 만들어졌으면은 스키마타고요. 그렇죠. 스키마타. 그러면은 인간의 지성 그럴 거거든요. 인간의 지성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응앙 그리고서 요 5개의 스키마타를 만든 아이하고 응앙 그리고서 아무것도 못 만든 아이하고의 차이가 5개가 만들어 있는 아이가 지성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 아이보다는 뭐예요? 높다. 그리고 요게 지성이에요.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은 뭐냐? 설명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아니 어느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무런 스키마타가 안 만들어지는 아이가 있느냐? 눈, 코, 귀가 다 있는 아이인데 해서 가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응앙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시험실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는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지만은 아무런 접촉이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니까 눈을 봐도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고요. 어떠한 소리도 안 내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입에다 아직 대주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비해서 응앙 그리고 태어나면서 5개의 스키마타를 오감을 통해서 만든 아이의 차이가 이 아이의 지성이 그 시험실에 들어있는 아이의 지성보다 높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지성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피아제가 하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할 텐데요. 지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몇 개의 스키마타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저 사람 똑똑하게 보이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사람과 인격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스키마타가 그렇게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만큼 뭐예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없는 이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와 저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비교하는 입장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지성이 더 많은 것 같다. 근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사람은 많은 사람만큼의 지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의 경험이 그만큼 뭐예요? 적어서. 예, 적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교육대학에서 여러분들한테 깊이 심어주는 도전이면서 강력한 주장이에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아이는 똑똑한 이유가 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똑똑하다. 이 관찰이 이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근거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된 결론이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들이 과거에는 저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험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지만은 뭐 모르겠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 기억에는 제 담임 선생이 저를 많이 미워하고 뭐 학대하고 뭐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런 기억이 없어요. 많은 관심 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생활을 했다는 기억이 있지만은 제가 그러한 초등학교 배경에서도 보면은
지금 학자가 된 입장 가운데 내 담임 선생을 기억을 해본다 할 것 같으면은 담임 선생이 너무너무나 편애가 많았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귀여워해 주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학대나 표현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 않았다 하는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당시에는 나는 좋았죠.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시니까. 몇 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교육제 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담임 선생도 그렇게 훌륭한 교육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선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똑똑하게 보이는 아이들은 무언가 다르다 그래서 귀여워하고 그렇게 안 된 아이들은 뭔가 모자라다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쓰는데 그 이유가 이게 환경의 탓이지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를 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걸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과거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볼 때 스키마타, 이 신생아의 스키마타라는 거는 오감각에서 들어오는 것을 입력시키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해성도 없고요. 또 구별하지도 못하고요. 사람의 목소리가 만약에 소리를 통해서 이 스키마에 들어왔다고 해봐요. 엄마 목소리도 있고 아빠 목소리도 있고 할머니 목소리도 있고 동생 목소리, 오빠 목소리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뭐 고모도 왔다 가고 이모도 왔다 가고 뭐 이런 이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얘기를 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입에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 들어온 것이 저거는 고모다, 저거는 삼촌이다. 이런 구별이 신생아에서 안 된다 이거죠.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스키마타를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냈지만은 구별할 만한 능력이 있는 세포들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영양 섭취가 더 필요하고 또 세포들이 많이 더 자라야 하고 확장해야 하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분명한 시간이 나중에 오게 되나요? 교수님 아까 스키마와 스키마타를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봤을 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예로 들었을 때 그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들을 한 눈에서 보는 것이라는 시각적인 걸로 그룹을 지었을 때요. 그러면은 그 눈으로 보는 것의 한 그룹을 스키마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경험들을 그게 스키마예요. 그러면은 오감을 같이 그룹 지어서 얘기할 때 스키마타가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네 개념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거는 한 스키마다 하는 것이 이 자체가 나중에 스키마타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해야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요거는 스키마고 여러 가지 눈에서 보이는 것이 다 들어와 있어도 요거는 한 스키마고 네. 요것도 한 스키마고 그래서 이게 스키마타가 돼요. 우선. 네? Alright, 또 질문 있습니까? Alright.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사로서 나중에 아니라 지금도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하는 그런 부모들 입장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사람은 지성을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지성이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발달하고 또 그만큼 더 똑똑하게 자라는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제도를 해가지고 그 문장을 만들어가지고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선택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X를 해? 아니 것이다죠. 근데요, 저기 옛날에 태어난 애들은 네? 옛날에 태어났을 때 신생아요. 이게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눈도 못 뜨고
애들이 그랬었잖아요. 모두 못해. 옛날에는 눈도 잘 안 뜨고 이랬었잖아요. 아, 예. 요새는 왜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똘망똘망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태아 교육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눈도 못 뜨고 애들이 굉장히 눈을 못 신생아를- 뜨는 눈을 못 뜨는 이유가 네, 모든 아이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태어나는 상태에서 위생적인 사항이나 그 아이를 받아주는 의사나 옛날에는 의사들이 아니고 병원들이 아니잖아요. 많은 데서 집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상파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지식 안에서 그냥 생명만 구해주는 입장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눈이 안 뜨면은 간호사들이 직지로 눈을 닦아줘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자동적인 내용이고요. 네,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그 스키마가 만들어진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DNA라는 거에 대해서 DNA는 지성이 아니에요. 지성은 아닌데 그 어떤 그 DNA 그 유전자로 인해서 쉽게 해서 그 스키마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그 다른 아이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는 뭔가 좀 더 이렇게 흔히들 그러잖아요. DNA 중에서 우수한 그 DNA를 가진 그러니까 DNA 자체가 지성이 될 수가 없고요. 첫째로요. 둘째로 DNA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에서 우리 수준에서 좀 쉽게 설명하는 어떤 사람은 DNA가 강한 DNA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가 있지 않느냐 있죠. DNA가 강한 수준이 된다.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세포들이 다른 신생아에 비해서 좀 더 강하고 우수하다는 거죠. 강하고 여기서 다른 양이 좀 더 풍부한 그죠? 그러한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극과 극으로 비교하면은 빈곤층에서 전혀 영양 섭취가 잘 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엄마 아빠들이 거의 굶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다 하면은 그 임신 기간이나 그 동안에 영양 섭취가 없는 입장 가운데서 나오는 아이들의 두뇌, 신생아죠. 신생아 아이들의 두뇌 안에 이 세포들이 DNA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그 활동 능력 자체도 미약하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에서 영양 섭취를 잘해서 신생아로서는 최고의 그 세포의 형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하는 입장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그거에 10분도 1도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우선 이 두 아이 사이에 스키마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 아이보다는 한참 유리하다 하는 요 결론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지성이 이 세포 안에 있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가끔가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동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이쪽으로 응용한다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포가 완전히 건강하게 좋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그 세포 자체가 아주 약하고 작은 세포로 만드셨다고 많이 하나요. 저는 그거 부인하거든요. 공평치 않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는 세포가 더 좋게 태어나고 누구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신학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부모 밑에서 보리밥만 먹고 간신히, 지금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밥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보리밥만 먹고 감자 한 덩어리 가지고서 간신히 그 임신 시기를 해가지고서 아이를 낳는 그 엄마에서 나오는 아이하고 부잣집에서 영양 섭취가 넘쳐 흐르는 그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태어났을 그 신생아의 이 세포 차이를 볼 것 같으면은 천지 차이죠. 예. 하나,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저는 뭐 하나님이 그걸 시간을 줘가면서 너는 세포가 작은 데서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불쌍하게 살아라,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만드신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아이 낳자, 그래서 낳는데 두 사람이 무능력해 가지고서 환경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한 데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자연 법칙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서 미약한 아이로 자라라 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첫째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약한 뭐예요? 그 세포의 환경으로, 두뇌 세포의 환경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난했지만은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환경적으로 이 아이한테 두뇌에다가 자극을 좀 더 건강하게, 다양하게 자주 해줄 수 있냐, 그것이 이 아이의 지성의 발달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터득해가지고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자기 환경에서 환경적인 도전을 많이 해준 아이하고,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모 밑에서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그 제한되고 좁은 분야여서 아이한테 다양한 환경적인 경험을 도전을 하지를 않고 그냥 한쪽의 몸만 잠깐만 먹여주고서 살찌게 하는 것만이 부모의 가장 뭐예요?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면으로 환경적인 도전을 만들어서 이 스키마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격려를 안 해줬다 할 것 같으면은 1년, 2년, 3년, 3살이 된 한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살이 돼가지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자랐다 그러면은 특혜를 갖고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환경적으로는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작은 그리고 약한 이 두뇌 세포로 태어난 아이지만도 불구하고 3년 후에 이 아이 머릿속에 지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아이의 두뇌 안의 지성보다 엄청나게 클 수 있다. alright? 네. 그러나 그렇게 크게 극과 극을 비교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얘기하면은 그 영양 섭취가 부족한 차원에서 미약한 두뇌세포 환경으로 태어난 아이가 최선의 환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많은 스키마타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이쪽에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두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모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아이한테 환경적인 다양한 도전을 있는 최고로 다 해줬다. 그래가지고 3살이 됐다 그러면 어느 나이의 지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산 배경에서 똑같은 적극적인 환경의 자극을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가 엄청나게 지성이 더 강하겠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평치 않다 하는 제 자신의 이제 지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번식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미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자식을 낳고 싶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많은 경제권이 여유가 있었어도 또 그 사람들도 번식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많은 그 차이를 태어날 때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더욱이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교실에서 보니까 12명의 2살 된 아이들이 있다. 아니면 12명의 3살 된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12명을 쭉 봤더니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불리한 배경에서 태어나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환경적인 노출이 너무너무 미약해서 내 다른 아이들과 앉아있는 3살들에 비해 가지고서는 너무나 스키마타가 작은 지성의 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선생으로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는 부모를 우리가 선택을 못해도, 그렇죠. 인생은 태어나면서 물론 어린이 시절에는 거기에도 내가 선택권이 별로 많이 없지만 있기는 있어요. 선택권이 많이 없지만은 그 선택권이 시작되는 성장기서부터 인생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그렇죠? 뭐 지금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또 이상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로 잘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여러분 자신들의 운명이에요. 누가 머리에다 총을 대면서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한다,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에는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그러니까 잘 만나면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잘못 만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교실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고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유아교육에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선생을 만나면은 이러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선생의 덕택으로서 완전히 다른 인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제가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시간에 최선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라. 그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서 태어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이민 사회가 남들이 볼 때 와, 50년 후에 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가, 미국의 사회가 뭔가 독특하고 인재들을 만드는데, 그쵸, 성공하고 있다. 연구해 봤더니 유아교육자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앞날을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스키마타는 몇 가지가 다 되는 숫자고요. 스키마는 요거 하나예요. 그런데 스키마가 응아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아 교육이 되는 것을 이제 잠깐 우리가 거기에 시간 할게요. 태아 교육에 대해서 시간 낭비다 하는 거를 이제 경제적 낭비를 서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질문 먼저 하세요. 네, 제 주위에 영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거의 매일 한 50권, 8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렇게 스키마타로 무한대로 그게 다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 나이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발전 단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되고요. 다음 주에 제 생각으로는 이 한국 성균관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하고요. 그리고 교수로서 강의한 분이 와서 또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특강 내용 가운데 하나가 피아제의 인지적 성장 단계 1, 2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나올 거고요.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또 하는 강의 안에서도 또 설명이 될 텐데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두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용량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1살 된 아이의 두뇌 용량이 이렇게 되고 2살 된 아이의 두뇌 용량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피아제는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그 시기마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계속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벌써 설명을 했잖아요. 아무리 신생아한테 태어난 그 아이한테 그 다음 날서부터 나는 아빠, 엄마를 천만번을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내가 누구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피아제가 자기가 20년 동안 임상 실험에서 아이들을 다루고 인지적 도전을 하고 모든 면을 보면서 더 가르쳐주고 덜 가르쳐주고 모든 면을 시험을 한 결과에 나온 학생들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요 나이 때 용량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를 퍼 부으면은 요 용량의 능력에서 이거를 감당할 때까지는 가능한데 그 능력의 한계가 온 데서 더 부으면은 이게 물처럼 여기다가 계속 부어놓는데 다 찼는데 물을 더 부으면은 이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무리 더 부어도 이게 어떻게 돼요? 더 나와서 쏟아져 버려요. 효과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렇고 요때는 이렇고 요때는 이래서 피아제가 경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know the limit of a child's capacity for learning. 그러니까 아이가 배우는 능력의 한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방법론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2살 된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3살 된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거를 더 무시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자연학자들이 인류 아니면 인간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냈는데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연결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Let the children be 뭐예요? children이에요.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처럼 아이들답게 살도록 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경우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아이를 어른 취급을 하지 말라 이거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의 한계가 있고 중학교 학생은 중학교 학생의 한계가 있고 고등학교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욕심을 내 가지고 갖다 퍼붓지 말라 이거예요. 오케이? 첫째. 둘째. 이거는 조금 떨어져 나가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약간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 두뇌가 뭐를 분비하느냐 하면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밀어요. 코티솔은 호르몬이 나오면서부터 전 몸으로 흐르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복부에 있어요. 장에서도 많이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코르티솔이 나오면은 코르티솔은 이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건강한 세포를 계속 약하게 만들고 약한 세포를 병들게 만들고 병든 세포를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르티솔이에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두뇌가 잘 돌아가지 않고 몸이 이상하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가 저리고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코레솔이 여러분의 몸에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쉽게 이기는 방법은 운동을 해야 해요. 정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몸을 자극시켜야 해요. 운동을 해야 해요. 뭐 막 뛰어서 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줄넘기를 하든 약간 걷는 거를 빨리 걷든 뭐 체조를 하든 하면서 운동을 하라고요. 그러면 운동을 하니까 두뇌에서는 운동을 하는 우리 이 주인 몸에는 지금 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엔돌핀이 필요하다. 엔돌핀이 있어야 산소가 점점 더 들어오고 그래서 이 활동하는 거를 육체적인 이 요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죠. 엔돌핀이 나오면은 엔돌핀은 코레솔을 중화시키고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오면은 코레솔을 완전히 뭐예요?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수준까지 왔느냐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있다. 이거를 없애야겠다. 그러면은 명상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 몸에서 두뇌에서 명령하기를 나에게서 있는 모든 스트레스는 지금 여기서부터 다 흘러내려와서 밑으로 다 나간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명상하면서 깊은 이 호흡을 하면서 여기에 뭐예요? 모든 스트레스를 내보낸다. 그러면 두뇌는 또 그거를 듣고서 여기가 지금 이 주인인 내가 머리 보고 이 지금 명상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신을 바로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라 명령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나가면서 두뇌에서는 코레솔 나오는 양들이 점점 줄어서 끊어지고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온유하다 하는 이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명상을 하니까 두뇌에서는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엔돌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엔돌핀을 내보내니까 엔돌핀이 나오면서 세포가 점점 건강해지고 분위기, 내 정신 상태도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마약 같은 주사를 하거나 약을 먹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폐인을 만드는 방법들이. 근데 마약 같은 거는 알코올을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인 차원에서 두뇌를 혼동시키는 것 뿐이지 그 약이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옛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쓰고 하다가 폐인이 되는 결과가. 그래서 이 코레솔을 우리가 두뇌는 중성이에요. 뭐냐면은 이왕이면은 늘 엔돌핀을 주지 주인인데 주인의 몸인데 왜 코레솔을 줘? 이런 그 이유를 못해요. 두뇌는. 그러니까 두뇌가 내 주인이 지금 스트레스 중이다. 내 주인이 지금 힘들다. 할 것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코레솔이 나오게 돼. 근데 내 주인이 지금 많이 기쁘다. 그러면은 두뇌는 또 자동적으로 뭐예요? 엔도르핀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또 하려고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이 했다가 잠깐 키웠다가 이제 또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행복, 이유 없는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방어 방식이에요. 내가 힘들다 그럴 때 이유 없는 행복으로 내 자신을 확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유 없는 행복, 우리가 행복하면 제일 크게 행복이 표현되는 그 표정이 뭡니까? 네? 네? 웃음.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그게 가 있더라고요. 예, 웃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룹으로 만나가지고서 막 웃는 그런 거. 이거는 제가 20년 전서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 성공 세미나에서 제가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행되는 건데 그 웃음 이유 없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웃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하하로 시작했다가 하하하로 시작했다가 하하하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완전히 그냥 터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적신호 있는 데서 딱 쓰고 옆에도 차들이 다 있는데 나는 운전대 가지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봤더니 막 웃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을까? 그런데 웃는 강도가 너무 지나치면 저 사람 혹시 강도가 강할수록 이거를 기억하세요. 두뇌는 내가 행복하니까 엔돌핀 좀 보내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그 증세를 느껴야 그게 나와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웃으면은 어떠한 우리 몸에 증세가 있느냐면 얼굴에서 근육이 움직여요. 웃을 때. 이러고 있는 근육하고요. 그죠? 이런 근육하고요. 하하하고 웃을 때 여기 나오는 이 근육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두뇌가 엔돌핀이다, 코르티솔이다 이거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엔돌핀 보내라 그래서 두뇌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만들어내야 해요. 근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웃어요? 그러면은 이유 없는 행복을 만들어라 이거죠. 강제로 웃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클럽이 있어요 한국에. 자기들끼리 모여와가지고서 30분 동안 있는 대로 웃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배를 쥐면서 막 웃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들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거죠. Right? 이게 할 수 있는. Alright. 질문 또 하나 있었는데. 네. 또 언제든지 또 생각나면 또. 선생님, 이게 클래스하고 관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두뇌 세포는 언제 만들어지는? 네? 두뇌 세포는 네. 언제 만들어져요? 두뇌 세포는 임신이 되는 순간서부터 생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임판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아이의 머리가 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심장이 움직이는 게 제일 먼저 보여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직 발달이 안 됐어요. 그때 만들어졌을 때 그 오감 중에 만지거나 뭐 그런 거 중에서 자기 몸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거나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상태에서? 그때 이제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아이가 아직도 완전히 인간으로 형성이 되기 전까지에 그때 머리도 있고 거기에 두뇌도 있고 두뇌 안에 세포들이 이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세포들이 능력이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8개월이나 9개월 그렇죠. 하기 전 예, 그래서 9개월이 돼서 응아하고 태어날 때서부터의 자극이 그때서부터의 자극이 기록을 만드는 그렇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자극들이 되고 그 전까지의 자극들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보세요. 어떤 때는 엄마들이 얘가 움직이네. 그리고 엄마들이 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하고 내가 네 엄마다. 아무 소용 없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쪽을 이렇게 했더니 이쪽으로 막 발을 차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반응을 하네. 그 태아 시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래도요? 반사작용이에요. 반사작용은 뭐예요? 두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이에요.
신체 검사 갔을 때 의사가 이 무릎 바로 밑을 고무 있는 걸로 탁 치면은 발이 올라가야 안 나가요?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요? 우리가 너 저 사람이 칠 때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반사작용이에요. 두뇌와 연결이 없는. 그래서 태아 시절에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렇죠? 반사작용. 근데 그건 이제 육체적인 거고 네. 지적인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피아제 박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셨는지. 당연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피아제 학설을 기본으로 해서 다들 책을 쓰고 연구하고 더 뭐 만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영국에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천재가 태어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천재들인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살 된 아이가 하지 못하는 거를 2살 된 아이가 하지 못하는 거를 막 하는 아이들이 천재 아닙니까? 3살서부터 뭐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또로또로또로 뭐 작곡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3살 된 아이들이 작곡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없어요. 1000만 명 1억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천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 아이들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고요. 쉽게 내용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전달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저를 가르친 유명한 하버드대학 교수님들도 똑같은 단어를 썼고요. 근데 저는 천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사고의 결과라고 그래요. By accident. 근데 사고인데 무슨 사고냐 하면은 정상적으로요 두뇌에서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신경 어느 부분에 어떤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단어를 형성하게끔 만드는 그 기초의 그 연결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두뇌에는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electromy라고 해가지고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경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가 한 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오고 여기서 또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엉켜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됐음으로 말미암아 눈에서 들어오는 거를 저거는 이런 어떤 모습인가 보다 하는 걸로 스키마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사고라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세포 신경 연결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둬야 해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자기가 아주 완전히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겸손해져야 해요. 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거를 항상 입증하는 거는 거울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봐가지고서 내 얼굴에 모든 것이 정확하거나 느껴지면은 그런 내가 완전할 수 있겠다. 사람은 똑같은 눈 사이즈가 없고 똑같은 눈 위치도 아니고 똑같은 눈 길이도 아니고요. 각도도 아니고요. 코도 콧구멍이 다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고 똑같은 모양이 아니고 다 다르고요. 입도 입술이 전부 다 사이즈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분석해보면 다 같지 않고요. 귀가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똑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도 대충 괜찮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도 당신은 어때? 당신은 요거는 이렇게 작고 이거는 크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입은 이렇게 그거를 계속 따져봐요. 그거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따지려고 하는 나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게. 뭐 너는 별거야, 너도 똑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아까 조금 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왕 태어났으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모르셨을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아셨겠죠. 그죠?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아셨겠죠. 예. 근데 왜 그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관습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요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 부모가 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도 백인으로 태어나기가 힘들고요. 백인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엄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겠다고 생각해가지고서 자기들 그 사이에서 낳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닮잖아요. 피부색도 닮고 얼굴 모양도 닮고 키도 닮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그렇게 닮지 않습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거의 소위 평균적으로 정상으로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됐다 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천재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게 일로만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또 뭐 이쪽으로 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요 천재들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안 간 데를 또 가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또 오고요. 또 여기서 이쪽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다 연결시켜놨어요. 그 연결된 부분에 따라서 음악의 천재냐, 화가의 천재냐, 뭐 과학의 천재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부분적으로 그게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힘이 더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근데 그거는 천재가 더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몇 억에 하나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it's by accident.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완전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태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제외하면 돼요. 그런 사람을 표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거의 다른 사람들 다 자포자기해야겠죠. 아니 선생님 표준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표준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오감에 의해서 그때서부터만 발달한다는 것이죠. 네, 그 사람들도 가지고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요 태어나서 아기가 울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딱 울음을 멈추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요 신생아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멈추잖아요. 이거는 엄마 보이스를 알아서 멈추는 건 아니에요. No.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모유를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울죠. 아니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가져오는 특히 주변 아이가 엄마다 하고 그러면 딱 No. 엄마다 하는 거는 어른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고요. 그 신생아에게는 안아주는 게 간호사일 수도 있고 뭐 의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안을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어요. 우선 안아주면은 감촉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환경적으로 자기가 편안하고 있던 공간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세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나중에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자동적으로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타고나는 반사작용이 있어요. 지성이 아니고요. 반사작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은 놀라거나 싫거나 그러면은 그 반응이 우는 걸로 나오는 것이 반사작용이고요. 그거는 두뇌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우는 거고. 근데 누가 꽉 안아주니까 옛날 상태로 고정되는 거거든요. 우선 안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안고 있고 모유가 먹고 싶어서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안고 있으면 안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No. 어떻게 돼요? 또 울죠. 네. 그런데 모유를 딱 줬더니 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상처치유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들어보면 태아 때부터 3살까지가 그 성격 형성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옛날 얘기예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안 된 표현이지만은 너무 뒤떨어졌고요. 예, 한 살에서 3살까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벌써 몇백 년 전 최소 우리 서적으로 통하는 적어도 100년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근데 지금 심리학자들은 절대 그거를 그렇게 안 해요. 성장 단기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심리학자들 배울 때 그 사람들이 또 각각 강조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성장기에는 무조건 계속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한 살에서 3살까지가 아니라 6살, 7살까지도. 지금 저희가 배운 건 지성이잖아요. 네? 지성에 관해서 배운 거잖아요. 네. 성격이라는 거는 그 지성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성격이 기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달라요. 기질은 우리가 DNA를 통해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와요. 기질에 대해서. 예. 근데 성격도 그 기질과는 달라서 성격이 그 인지적 자극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격 안에. 근데 성격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수 있다는 것이 지성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런데 성격이 기질은 아니고요. 기질은 그 부모들의 DNA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나고요. 그러나 그거는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 비아제가 주장하는 것은 태아 교육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학자들은 예를 들어 다른 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 중에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는 중에 뭐 몇 개월 때는 손이 생기고 몇 개월 때는 손가락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9개월 때 세포가 형성이 된다고 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태아 교육이라는 게 뭐 1 더하기 1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세포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이한테 뭐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자극 주는 자체가 내 아이한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개월수가 됐을 때 태어나서 이 서론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구별을 하느냐 하면은 태아의 두뇌 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서 초월하는 어떤 거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건 안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아 시절에 아이가 배 안에서 뭐 이걸 어떤 때는 엄마가 와가지고서 너는 유명한 화가가 돼. 나 엄마가 지금 피카소를 보고 있다. 다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너 이거 잘 따라와가지고서 나중에 피카소 다른 아이들보다 피카소보다 더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안에서 뭐 꿀떡 뭐 발을 찬다 그러면 얘가 알아듣네. 이거 기가 막히네. 전부 다 엄마의 환상이에요. 음악적 리듬은 어떤가요? 음악적 리듬을 듣는 마찬가지예요. 리듬도 인지적에서 나오는 거지 리듬이 반사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적 활동이라는 것이 태아 시대의 그 두뇌 안에서 희미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 세포들이 리듬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렇죠? 반사작용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7, 8개월 됐는데 바깥에서 빵 무슨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유 아이가 놀래네요 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이거라고요. 반사작용. 네. 그 뿡 하는 것 자체에 나와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그거를 들은 인지적으로 그거를 hearing
듣는 소리로 이해를 해서 두뇌가 너 깜짝 놀라자 그래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태교를 저희 언니가 할 때 그 네? 왜 태교를 할 때 그 왜 모짜르트 음악 같은 거 왜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그 한국 엄마들이 그런 많이 들으면 그때 이제 하고 났는데 아기가 한 살, 2살 이렇게 됐을 때 그 음악을 태어나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만 나오면 엄마 이렇게 엄마 음악이라는 거를 얘가 느끼더라고요. 다른 음악을 틀어주면 안 그러는데 그 음악만 나오면 엄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이에요. 음. 엄마의 환상이고 엄마의 기대에 쓰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킨 것뿐이지 우연이에요. 그 영양분 임신했을 때 태출을 통해서 영양분이 가듯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 부인할 수 없는 게요. 물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엄마의 생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자극을 통해서 아이가 어떠한 세포가 되어 있는 그 저장 장소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거 구별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태어났을 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피카소를 봤을 때 모르던 애들이 안 본 애들보다는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연이라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방법이고요. 그래도 답을 할게요. 그게 가장 좋은 그 반응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좀 더 의식하는 것 같다. 이거를 좀 더 빨리 배우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태어난 환경이 그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세요. 내가 음악적으로 그만한 투자를 태교 때 했다 할 것 같으면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방심할 거예요? 그 태어난 환경에서 아이가 뭐를 들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음악 전공이면 계속 음악이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다른 아이는 그냥 뭘 먹고서는 자고 이러는 형편인데 얘는 계속 이 음악이 나오고 저 음악이 나오고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뭐 노래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이런 걸로 환경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3개월 때 그렇죠? 2개월 때 이래서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한 살쯤 되면은 엄청난 스키마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한 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특이한 어떤 거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얘는 근성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된 아이를 음악으로 누구를 찾는데 우리 음악 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오늘 아침반을 안 나왔고 그 음악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은 그쪽으로 많이 센시티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키마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면으로 엄마는 자기 욕심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태교 때 음악을 많이 교육을 시켜줬더니 이런 혜택이 있구나. 잘 기억하세요. 욕심을 내지 말고요. 태교, 태아 시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의 두뇌 세포의 능력이라는 것은 almost insignificant. 특별히 그 9개월이나 10개월 동안에서 첫 3분의 1이나 그 5분의 1 그 단계에서는 반科적 때는 그냥 형성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그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서 스키마터를 받아들일 만한 스키마터를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세포들이 아니에요. They are just form. 근데 마지막 시간에 와가지고서 7, 8개월 이렇게 가면서 약간 이제 그 구조가 능력을 약간 보이게 하는데 그 능력도 너무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 오감각에 대한 거를 조직적으로 스키마타를 만들 만한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시험적으로 그 분석한
피아제 박사가 결론을 내기를 스키마는 미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된다. 근데 그 상태에서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그 영양 섭취의 배경에서 왔느냐. 첫째. 둘째는 또 있어요. 뭐예요? 어떠한 정서 상태에서 산모가 출산을 했느냐. 그렇죠? 만약에 밥은 잘 먹는데 계속 이 엄마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 지금 그 이라크 선대에서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던 일인데 그 산모들이 출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다 보면은 60명이 터져서 죽고 이러한 그 스트레스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가지고 사는 그 입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스키마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좋은 음악과 행복한 배경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편히 살고 있는 그런 산모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스키마의 두뇌세포의 능력이라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인생 비극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해야 하거든요. 자연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오케이. 다시 시작할 때